안녕하십니까? 33회부터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를 하게 된 서석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낙방의 고배를 드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신 그 도전과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 잊어버리시고 푹 쉬세요. 예, 그리고 저 해설 강의 좀 해드릴 건데 해설 강의는 짧게 할게요. 정답 위주로 해서 짧게 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보자면 좀 특히 이 A형 기준으로 해서 42번, 43번 초반에 그 대리 문제가 거의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툭 답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당황했을 거예요. 이 초반에 문제들이 잘 안 풀리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느꼈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뒤로 가면 되게 또 쉬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 반기 시험이지 않습니까?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잘 골라서 푸신 분들은 적어도 합격 점수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해설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답 위주로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너무 쉽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답 5번이고. 그 다음에 42번.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2번인데요.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이미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려면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받은 임의대리인은. 근데 승낙이 이루어질 때 그 승낙에 두 종류가 있어요. 명시적인 승낙과 묵시적인 승낙.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묵시적인 승낙으로 족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사물을 본인이 맡긴 사물을 반드시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냐. 그래서 누가 일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냐. 그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해도 된다. 누가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일이다. 사무 처리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때 반드시 명시적인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묵시적인 승낙으로도 충분해요. 이때 묵시적인 승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갑이 대리권을 주면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꼭 네가 해라.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수업에 사실 예전에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10년 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했던 문제거든요. 되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병의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3번. 또 대리문제죠.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이게 이 포인트예요. 무권대리죠. 갑을 대리하여서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을은 계약금을 유흥비로 다 탕진을 했다네요. 틀린 것은. 답이 3번인데요. 지금 보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는 뭔가 계약을 했다는 거죠. 무권대리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병은 그 계약을 기초로 해서 계약금을 지급했고 근데 요 을이 이걸 다 탕진을 했고 다 써버렸고 그랬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다네. 유효하게 철회했다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얘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철회해서 계약이 무효로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은 줬던 계약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많이 들으셨거든. 대리관계에서 모든 효과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본인에게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거는 근데 유권 대리에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자가 계약을 했는데, 유권 대리, 근데 계약이 만약에 무효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를 다 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계약 자체가 무권 대리로서 그거 상대방이 처리해서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본인과의 관계가 아닌 거야. 대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틀린 거야. 답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2번, 43번 연달아 너무 어려운 게 답으로 책정이 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되게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4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인데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요.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뤄진다. 맞죠? 일단 가장채권, 허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파산을 했을 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파산관제인이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만 이 파산관제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산한 자의 채권자가 한 10명이 있다. 10명이 모두가 악의일 때만 파산채권 관제인이 악의로 취급되고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의자가 거기 끼어 있어? 그럼 그 자를 위해서 채권을 추심해 와야 되거든요. 이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취급되지. 그러니까 파산채권자 일부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제인은 개인의 선악을 떠나서 관계없이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지는 게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구별해 보세요. 이 문제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상환 등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위반을 해도 처벌을 받을 뿐 중간 상환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처벌받죠? 하지만 거래 행위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라고 하죠. 그것도 단속 규정이죠.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기로 하는 것, 그걸 금지하고 있죠. 초과 수수료 금지. 이거는 효력 규정이죠. 이거는 위반을 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하면 계약 무효 처리하죠. 뭐 다 무효는 아니죠. 초과된 부분만 일부 무효 처리하지만 어쨌든 효력 규정이고 요거 두 가지는 단속 규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 두 번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뭔 소리예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거 무효등기죠? 등기에 공신력도 없고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 그 이의매매 계약이 내가 선의니까 나한테 유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데 주장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 통정허위 표시처럼 상대적 무효일 때 이런 말이 통하는 거지. 절대적 무효니까, 그렇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47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잘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아닌데 답은 2번이죠. 2번.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우리 추인이 있는데 이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 취소권 포기하는 거. 그게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 임의추인하고 임의추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법정추인 145조. 이게 약간 요건의 차이가 있어요. 의사표시로 추인을 할 때, 임의추인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는 취소 원인 소멸 후, 주관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되죠. 취소 원인 소멸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추인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법정주의는 살짝 달라요. 법정주의는 객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법에 정한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발생해야 돼요. 하지만 주관적인 요건, 취소권이 있음을 이 취소권자가 알고 그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거냐, 그거는 요하지 않아요. 그건 요하지 않아요. 이건 획일적인 어떤 처리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소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법정주의의 경우에도.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잘 다루지 않아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극적으로 답을 찾을 수도 있죠. 나머지들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인가 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문제 되게 쉽죠? 이거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되었대요. 그럴 때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되었는데 표현 대리 법리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방 눈에는 유권 대리처럼 보였고 그 외관을 본인이 착출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마치 유권 대리처럼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서 유효로 만드는 건데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 계약을 표현 대리 어쩌고 저쩌고해서 유효로 만들면 강행법규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다음에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관한 건데 이것도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것들은요, 조건, 기한 이 부관들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니라 특별 효력 요건이지. 예를 들면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성립이야 진작에 한 거야. 조건이 붙은 채로 진작에 한 거고 정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해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 이 부관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효력에 관한 얘기로 풀어야 됩니다. 발생하는 조건, 정조건, 소멸하는 조건, 해지 조건 이렇게요. 기초적인 개념인데 또 자세히 얘기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서 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답을 소극적으로 이게 답이 3번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50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1번은 쉽게 답이 나오네요.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리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죠. 다만 당사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객관적으로는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고 주관적으로는 무효인 줄 알고 해야 되지. 그 중에 객관적 요건 물어본 거네.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지만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어야 될 문제죠. 이 문제는. 다음에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 황당한 소유권이죠. 211조 소유권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하죠. 물권 법정주의인데 소유권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난 소유자인데도 이 건물 못 써. 영원히 이 건물 수익 못 내. 수익 못 가져. 영원히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런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죠.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존재한다 X고 답은 2번이네요. 3번도 보시면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물권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이거죠. 물권 법정주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번인데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지. 보세요. 물권 자체하고 그 물권에서 비롯되는 발생하는 물청은 이건 분리될 수 없는 요소예요. 완전 운명 공동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유자일 때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물청을 행사할 수 있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무슨 물청을 행사하겠어요? 더 이상 행사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잃으면 물청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3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거 물어보는 거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아니에요. 신청하는 것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가 맞는데 그건 등기 신청권이라 그러지. 이거는 등기 청구권은 그 개념이 아니고 등기 신청을 할 때 공동 신청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이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해달라. 같이 등기소 갑시다. 서류 준비해서 그 요구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건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게 청구권이고 사건, 사법행위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의 문제는 민법 시간에 다루게 되고 우리 둘이서 협력해서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것은 공법상의 신청권이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왜냐하면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눈을 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이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이거 속성이 채권 아닙니까? 채권적인 등기 청구권이어서 양도가 가능한데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라 치고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동의를 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할 때는 그게 맞지.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둘러싼 신뢰관계로 묶여져 있고 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반대급부인 대금도 받아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그 채권자, 등기 청구권자가 바뀌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매매일 때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 같은 경우는 뭐 아무런 계약관계, 신뢰관계도 없고 반대급부로 지급해야 될 어떤 대금 지급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의 채권 양도처럼 양도하고 띡 통지만 하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의 같은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틀려서 답이 옳은 거 찾는 건가요?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사실 좀 어렵죠. 가등기 문제인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3번인데요. 이거는 어떤 걸 좀 아셔야 되냐면 혼동 법리를 아셔야 되는데 혼동은 족보가 같은 세계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끼리 혼동이 일어나지. 동일한 물건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둘 다 물건이잖아요. 동일 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191조. 또 채권법에 가도 혼동이 나오거든요. 채권법에 가면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 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채권 채무는 없어져요. 혼동으로 없어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신 채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았잖아. 단독 상속받았다 치면 그럼 아들이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되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가서 받겠어요? 혼동해서 채권 채무가 없어져요. 이와 같이 물건끼리 혼동이 일어나고 채권과 채무 사이 혼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의 혼동은 족보를 넘나드는 혼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물건과 관계돼서 그 물건과 그 물건에 관계된 어떤 채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했다고 해서 이 채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죠. 그 예가 요건데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둔 거지. 자, 가등기에서 보존되어 있는 청구권이 있죠. 이 청구권은 언제나 100%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같은 거 못 하거든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채무 본지에 따라 내용이 이행되어서 이 등기 청구권이 사라질 거지만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원인, 이거하고 다른 원인으로 을이 이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건물에 그럴 때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존되어 있던 이 청구권이 혼동해서 소멸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보다시피 채권이고 이거는 물권이고
채권과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했다고 해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거를 살려둘 이유가 어떨 때 더 강하게 나타나냐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어 이렇게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가등기를 하고 별개의 원인으로 본등기 하기 전에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가압류를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압류를 해서 이거 묶었어 이 건물을. 그리고 이 가등기하고 별개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이 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서는 안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이 돼버리면 이 소유권 다시 경매로 날리거든. 하지만 이 본등기 청구권이죠. 가등기 간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돼서 여기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아이고 이게 전자칠판이 오랜만에 써서 잘 안 되네요. 이 소유권은 여기서 생기지만 순위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순위 보전. 가압류보다 선순위가 되어서 오히려 이 가압류 등기관에서 직권으로 말소돼서 이 폭탄을 제거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가등기를 먼저 했지. 그 다음에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어. 그 사이에 제3자 명의 중간처분등기가 있었어요. 그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중간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예, 그런 문제였어요. 어렵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55번입니다. 갑을병은 X토지를 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과반수권자는 없네요. 이건 반수에 불과하죠. 과반수가 아니죠. 옳은 건 답이 4번인데요. 갑을병, 이 공유자들이 X토지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줘가지고 차임을 이렇게 나눠 갖자.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했어요. 근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들의 특정 승계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병이 이 지분을 정에게 팔았어. 4분의 1 지분을. 그래서 갑을 정 이렇게 공유관계로 바뀐 거지. 이럴 때 정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정도 그 특약을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바뀌었는데 정이 예를 들어서 갑하고 협상을 또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관리 방법을 바꾸자라고 하면 여기 4분의 1, 2분의 1 하면 과반수가 넘어가죠. 둘이서 또 뜻이 맞으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바꾸는 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에게도 그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은 효력을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시험 칠 때 체감 난이도 내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나오는 점수가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보면 뭐야 이게 모르는 건데 뭐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설치하고 하는 이런 218조인데 수도 시설권 상린관계 이런 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도 안 했거든요. 모르는데 뭐지? 되게 어렵다고 느낌이 팍 올라와 있는데 되게 쉬운 질문이 툭 던지는 거야.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서 주의 토지 토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토행권을 존속한다? 이거 틀렸지 명백히. 그렇죠? 주의 토지 토행권자라도 내 토지가 공로에 접해서 주의 토지를 토행할 필요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쉬운 지문이지. 그런데 내가 시험을 치면서는 이걸 다 읽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 잔상이 남아서 계속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는 그게 남아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나중에 이걸 답을 맞춘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어렵다는 느낌과 별개로 점수가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5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답이 3번이네요. 3번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나 이 토지 샀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주장한 거지.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야. 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 못한 거예요. 법원이 안 받아줬어. 매수 사실을.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원래부터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를 받고 있다고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원래부터 없잖아요. 근데 증명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뭐 처음부터 남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도 아니고 뭐 임차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도 뭐 많이들 보셨던 지문일 거예요. 다음에 58번 점유권에 관한 서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이거 다 아시죠? 197조 제2항.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확정 시가 아니고 소제기 시로 소급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죠.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어렵지 않게 찾아질 수 있고, 이거 유일한 불만은 답이 5번에 있어서 다 읽어야 된다. 그게 좀 불만이네요. 다음에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또 나오네. 계속 나오네요. 담보지상권 문제.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뭔지 아시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도 그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맞고. 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요. 시험에. 지상권자의 지로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유자 바뀌는데 계속 지로 안 주고 있어.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지. 우리 287조 2년분 지로가 연체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할 때 그 2년분 계산은 특정 소유자 한 명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양도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리셋 해가지고 0으로 계산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단독으로 따로 계산해서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를 못하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분묘규직권을 시효취득한 자, 이거 나올 거라 그랬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로를 청구한 그날부터 지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그래서 뭐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뭐 쉽죠.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된다는 것은 이 토지가 승역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도 되죠.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이하하지만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이런 거 맞추셔야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문제 되게 많이 하신 거 아닌가? 건물의 일부. 자,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 문제 뭐 잘 나오는 건데 딱 질문은 두 가지. 일부의 전세권을 취득해 놓고 전부를 경매할 수 있냐? 전부를 경매할 수 있냐? No, 안 돼. 그거는. 전부가 경매되었을 때 그 환가 대금에서 우선 매매를 받을 수 있냐? 그건 되지. 근데 여기는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부동산의 저당권이 선순위로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취득한 거죠. 뭘 취득한 거죠? 용익권,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지상권, 전세권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까지 포함해서 넓게 잡아서 저당권 설정되는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 대항력, 임차권 이런 거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지당권자, 선순위 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후순위로 저당을 잡은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닌 거. 이거는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강조를 한 건 아니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개념상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이런 비용들을 지출했을 때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죠. 367조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 순위도 상당히 세죠. 사실상 1순위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이 될 수가 있죠. 363조에 나오죠. 네.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 용익권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경매 신청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까지도 여기 개념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좀 오래된 판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뭔지는 저도 찾으시면 되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63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인데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당 잡혀 있는 토지가 변형물이라는 것은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는 사라지고 보상금이 나오게 될 때 그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문제권을 행사하는 게 물상대위죠. 물상대위의 첫 번째 출발 요건이 압류할 것. 재산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제3자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3자가 압류했어도 저당권자였던 사람은 내가 그 토지의 저당권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서 제3자보다 먼저 내가 우선문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64번입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권리금 반환 청구권하고 임차한 건물 사이의 결련성이 없다는 건 아시죠?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임차한 건물 사이에도 결련성이 없죠. 없어요. 이런 것들은 유치권 주장 못하죠.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해서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한다. 이건 결론성이 있어요. 실제로 사건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말을 2마리를 길에서 주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길렀는데 한 2년을 길렀나? 근데 그 말이 너무 많이 먹어치워가지고 손해가 엄청 생긴 거지. 근데 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있는 말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 말 줘 이렇게 했는데 충마인도 청구예요. 소송이. 달라는 거지. 그럴 때 야, 네 말은 거의 돼지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치워서 손해가 많이 생겼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그 전까지 이 말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유치권이 인정되었어요. 이 말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물건과 이 손해배상 채권 사이에 결련성을 인정했던 아주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이거 결련성 인정되죠? 그래서 답은 D것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5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쉽죠. 이런 것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지.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줄 의무하고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해줄 의무 동시이행관계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 아직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협력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협력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고 허가 안 받았으니까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아직 발생 안 했으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선후 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3자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가 채무자, 이 채무자 낙약자 얘기하는 거죠. 낙약자에 대해서 돈 받겠습니다 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발생한다. 요거 빼면 맞네. 요거요.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할. 요거만 빼면 맞는데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채권이 발생하죠. 뭐 매매 계약이었으면 매매 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소급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67번 합의 해제. 우리 합의 해제는 새로운 계약이죠. 기존에 했던 계약을 없애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새로운 합의 계약이고 해제 계약이고 해제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에는 해제거나 미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게 이자 같은 거 해제처럼 붙여서 돌려줄 필요 없고 합의 해제 시에는 또 합의 해제가 됐을 때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다만 합의 해제를 했을 때도 제3자는 지켜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에 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8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사실 저도 몰라요. 이런 판례는 잘 몰랐어요. 예. 하지만 답을 고를 수 있죠. 5번이라고. 왜냐하면 나머지들이 틀렸으니까.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고? 아니, 할 수 있잖아. 신문 광고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도 있고 현상 광고 이런 거.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했어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도달주의. 철회할 수 있다고? 안 되죠. 527조. 도달하면 철회가 안 되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을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아니라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죠. 533 교차 청약.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광고, 단순 광고 이런 것들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위리잖아. 청약, 승낙 이런 의사표시들은 그 요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계약의 내용이 되는 내용들이 그 말 속에, 그 글 속에 들어있어야지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그냥 광고, 그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 청약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거,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그냥 답이 5번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나오면 뭐 그래도 맞출 수는 있었겠죠. 위에가 좀 이상하니까. 다 틀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69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자, 이 문제를 보고 좀 당황했는데요. 약관 문제가 15회 추가 시험에 나왔고 17회, 19회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친 시험이 32회 시험이죠. 지금 13년 전에 종적을 감춘 문제예요. 근데 13년 만에 다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런 건.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시험 문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겸허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좀 그랬었을 건데 답은 5번입니다. 자, 보통거래 약관, 약관이라고 하는 건데 약관을 해석할 때는 독특해요. 약관 해석에 있어서 5조, 보시면 5조 제1항에 약관은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평균적 해석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동일성 유지의 원칙 등등으로 표현돼요.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다? 그 말은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지만 틀렸어요. 판례는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관에 어떤 특정 조항을 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 멸시. 자, 일부 멸시, 수량 부족, 이거 574조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아무도 못하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오로지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날린 경우.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테고, 이 문제는 71번.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했어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면서요. 토지를 이렇게 팔았어. 팔면서 플러스 환매 특약을 한 거지. 환매 특약을 해서 환매권을 보류한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어요. 틀린 것은 여기 4번이 틀렸는데, 만일 갑의 환매 등기까지 했어. 주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여기에 부기해서 환매 등기하잖아요. 등기가 뭐 3번으로 넘어갔으면 3-1로 환매 특약해서 갑이 환매 이권자라는 것을 공시하죠. 이렇게 되면 592조에 따라서 갑은 제3자에게 다이렉트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이 토지가 어디로 팔려나가더라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 환매 등기 이후에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했어요. 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거지. 이럴 때 을이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얘기는. 이 환매 특약부 매매를 했을 때 이 환매권에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을은 이상한 주장을 한 거죠. 실컷 매매해놓고 나중에 병이 돈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그랬더니 을이 내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환매 특약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얘가 환매권 행사하면 이렇게 돌려줘야 될 토지인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당신하고 매매를 한 거네. 이거 환매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 당신한테 못 넘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할 거 없어요. 그냥 넘겨주면 돼요. 넘겨주면은 이쪽으로 소유권 넘어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갑은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환매대금 제공하고 다시 환매를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즉 환매권이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못 넘겨주겠다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게예요. 그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힘은 없어요.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72번. 부동산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골라볼까요? 유상의 쌍무 계약이죠.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속했어요. 보충금 지급을 약속했어요.
그 금전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죠. 597조. 다른 약정이 없다면 각 당사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하면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지.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할 의무가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거다. 뭔 소리래? 이게 사기친 거다 소리거든요. 사기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환해서 넘겨주는 물건의 시가를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옳은 것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인가요? 다른 건 다 옳은 건가? 그 다음에 73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를 하여서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을이 토지를 임차를 했어요. 괄호를 딱 쳤어요. 임차권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을이 지었지. 이렇게. 이럴 때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민법 제621조에 따라서 임대인 협력을 받아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되고, 근데 그건 임대인이 협력 안 해주면 못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죠. 622조. 임차권 등기 못했어도 임차인이 건물 지어서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이 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토지 등기부에 안 했다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죠. 622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이에요. 토지 아니고 건물이에요.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를 했고, 갑은 을에게 창고 건물. 여기 창고라고 한 거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게 주택이거나 상가면 꼬이잖아. 스텝이 꼬이거든. 상인법, 주인법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거를 딱 배제한 거예요. 민법으로 푸세요. 그죠?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60만 원 3년간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이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뭐 전대를 해서 창고인가? 어떻게 생겼죠? 창고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이렇게 전대가 돼 있어요. 임대, 전대 이렇게요. 동의받아서 적법 전대. 틀린 것은. 근데 답이 너무 쉽게 나온 631조 전차인 권리 확정 조항. 동의받은 전대차에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켜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631조. 답이 너무나 명백하게 1번. 자, 5번이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내려갈 이유도 없는데 여기까지 너무 명백하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전대차견이 만료되었을 때 병원 갑에게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644조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건물 전대차가 아니라 토지 전대차에서 나오는 조항이잖아요. 거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토지 전대차에서 토지가 임대되고 토지가 전대되었을 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임대 청구했다가 거절하면 매수 청구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보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거 3번. 3번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다시 역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까지는 주인으로 살고 있다가 세입자로 바꿔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거냐? 이거 외우셨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 다음 날, 정확하게 이 길 오전 0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길 날 발생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매수인이 등기가 넘어가야지 이 주민등록이 비로소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간 날부터 사실상 임차인으로 주민등록된 거와 다름없는 거지. 그 주민등록을 갖춘 그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법리에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날 다음 날에 그 전 소유자였던 이전에 임차인인 사람들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에 76번. 주임법상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해야 되는 거 맞죠?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 한 차례죠. 그렇죠? 1회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전대를 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무단 전대를 하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면은 그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 이렇게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인가요? 76번의 1번.
맞죠? 자, 77번 문제입니다. 갑은 2021년 서울특별시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 자,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환산을 시켜봐야 되겠네요. 합치면은 10억이네. 10억이면은 요게 9억 원을 딱 초과했네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네. 대항력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갱신 요구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당하는 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받는 것은 10억이어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생겨요. 그렇죠? 자, 기억번에 이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예외에 속하지 않죠, 이거는. 예외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 정도. 여러분들 또 어떻게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요 4가지죠. 주요한 조문들이 여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갑이 없냐, 임차인이.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중과실로 파손했건 뭐 했건 고의로 파손했건 계약갱신은 요구해 볼 수 있는 거지. 다만 이렇게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사람이 갱신을 요구해 오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과실 파손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사유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중과실이어도 계약갱신 요구해봤는데 갱신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임대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문제 출제를 하신 분은 어차피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중과실로 파손시킨 사람에게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니까 거절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갱신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2개월분 차임을 연체를 하고 있었어요. 갑이 임차인이죠. 을이 임대인이고 대항력권 갖췄으니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데 승계를 해도 연체 차임 채권이 승계되는 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연체 차임은 관리비, 연체 차임 이런 것들은 원래 그 당시에 소유자 임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지급해야 되는 거지. 이 새로운 소유자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맞거든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게 지금 옳은 게 몇 번이죠? 디귿번이고 혹시 보기 중에 그게 없어서 그런데 니은 디귿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니은 디귿 있었으면은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 현실적으로 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설명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답이 2번인데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이 보통 저당권은 등기부에 나오잖아. 채권 금액이 1억 5천. 건재당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액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가 우선 이제 한도고 우선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채권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가등기 담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매매 예약서를 썼겠지.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겠지. 금액도. 필요하니까 뭐. 등기할 때, 신청할 때. 하지만 그건 편의상 기록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 매매 예약서에 적혀있는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약정한 채권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실제로 돈을 얼마나 빌려준지 그거를 밝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매제권의 그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지 예약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등기부도 아니고 무슨 예약서가. 그렇습니다. 다음 79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사 약정을 했어요. 갑은 병하고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었어. 그러니까 매수 자금 이런 말 나왔으니까 계약명의신탁이네요. 갑이 자금을 딱 주니까 병이 그걸 가지고 을하고 만나가지고 을 소유 X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수탁자고 신탁자고 매도인이고 계약명의신탁이죠. 틀린 것. 자, 이거 5번인데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 유효하게 취득했다는 것은 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던 거지, 매매할 때.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럴 때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이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얘한테 받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은 이 매매할 때 얘한테 줬겠지. 돈은 없고 이 부동산은 난 가지기도 싫고 내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는 대신에 그에 가름하여 내 소유권이니까 이 부동산을 얘한테 줘버리는 대물급부 약정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사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대물급부 약정을 얘기해요. 에 의해서 갑 앞으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뭐 돈 없어서 땅 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걸 인정해야지. 뭐 그런 취지예요. 결과적으로 마치 명의신탁이 지켜진 모습인데 웃기는 거죠. 명의신탁 판례들이 웃겨요. 결론이 보면 코미디 같아요. 아무튼 답은 5번이고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상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013년 이전까지는 그랬지. 근데 2013년도 1월 달에 전원합체 판결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등록 등기가 구분 행위일 필요는 없다. 아파트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을 내고 선분양을 했다. 사전 분양. 그게 구분 행위의 존재로 인정되어서 등록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알고 계시죠?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그 다음에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했을 때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각 특별 승계인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본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특별 승계인들은 체납관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갑이 최초에 101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근데 관리비를 안 냈고 갔어. 두 번째 특별 승계인 101호를 분양받았지. 아니, 분양이 아니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 말고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거든요. 내야 돼, 자기도. 얘도 내야 되고 얘도 내야 돼. 근데 내기 싫어서 안 냈지, 버텼지? 자기 관리비는 다 냈지만은 물려받은 것은 안 냈어요. 그리고 또 팔았어요. 병. 그러면 얘가 안 냈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얘도 내야 되고 현재 소유자는 얘도 내야 돼. 그 문제는 얘가 문제지, 여기. 얘는 애당초 자기가 체납한 관리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 집을 한 번만 스쳐 지나가면 영원한 족쇄예요. 중첩적 채무인수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판례 표현은 현재 구분 소유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그대로 다 부담하는 거죠. 3명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뭐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하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하고 전유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용 부분이라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푹 쉬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 하면 이제 정말 진정한 도전을 한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본 수업 때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